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금 2억을 보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겠죠? 물론 저 전세금도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것도 큰 돈이잖아요, 엄청. 못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자, 그런데 이 자녀 전세금을 2억을 그냥 보태줬다가 증여세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게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방송,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원문을 좀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 한경입니다. 한경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1년 6월 27일자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30 세대가 주거할 곳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 집을 사는 것은 물론 괜찮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전세금을 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차용증을 쓰고 2억을 빌려줘라. 왜 차용증을 쓰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2억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원까지는 부모에게 첫 1년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이게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세법상 이자 연 4.6% 안 갚으면 증여세 나온다. 자, 한국경제신문사가 이달 발간한 무크지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쓴 궁금한 상속증여. 약간 이제 그 홍보성 기사이기도 하네요. 약간 들어갔네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전달하는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자녀가 전세 등을 구할 때 부모가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과거에는 부모가 결혼할 자녀를 도와주는 것은 고가의 주택을 직접 마련해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과세당국이 편법 증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잘 해주고 그런 거는 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게 그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문제가 되면은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밑에 내용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주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약간 생활비 정도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게 된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그 정도는 생활비로 쓸 수 있지. 뭐 성인 자녀라면 또 자녀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그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 정도면은 생활비는 괜찮겠다라는 정도에서 주는데 그걸 생활비로 그냥 써버리잖아요. 소비해버리잖아요. 그때는 이슈 없어요. 증여세가. 그런데 그걸 차곡차곡 모아요. 자녀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부동산을 샀다,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제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하는데 요즘에 집은 뭐 물론이고 전세 구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서울에서. 그럼 이제 그래도 전세라도 좀 시작하게 해주고 싶은데 월세로 하면은 그 생돈 날아가는 거니까 그 전세 자금을 한 몇 억씩 보태줬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기사에서는 2억 정도 해주고 연 4.6%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다라는데 왜 그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 우선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설프게 아시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라고 뭐 이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일단 딱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증여가 있고요. 차용이 있어요. 이걸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그래서 증여는 말 그대로 통상 가족이죠.
여기서 핵심은 무상이잖아요. 무상이잖아요. 그럼 차용은 뭐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리고 이게 뭐예요? 금전 소비 대차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문제가 되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차용인데 차용증 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증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방금 이해되세요? 자녀한테 2억을 주는데 외형은 차용의 형태를 갖췄어요. 뭐 차용증을 쓰고 여기에 이제 이자 지급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질로는 증여라는 거죠. 차용증 썼는데 이자도 안 갚지, 원금도 안 갚지, 이러면은 이 실질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실질은 증여인데 외형만 차용으로 빌려가지고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건 편법 증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 증여로 갈지 차용으로 갈지 그냥 깔끔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증여로 갔다. 그러면 그냥 증여세 내시면 돼요. 증여세 내시고요. 당연히 이제 신고 납부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뒤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 내가 차용 금전 소비 대차로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와 거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멤버십 가입도 하시지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제3자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한 2억 정도 금액을 빌려준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럴 리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2억을 빌려준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억을 저한테 빌려줘요. 제가 제네시스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좀 도움 드릴게요. 2억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짜로 주실 거예요? 아니죠. 2억을 저한테 빌려주면서 그래도 제가 2억을 가지고 뭘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이자는 요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3%,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요 2억을요 그래도 한 3년 정도 안에는 갚아주세요. 3년 정도 안에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자는요 매월 주시면 좋겠어요. 매월 주시면 좋은데 그 이자 계좌를 제 계좌로 주십시오. 그 계좌번호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땡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원금은 3년 안에 주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당신 도망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3년 안에 1년에 20%, 2년에 뭐 30%, 나머지 3년에 50% 이렇게 갚으세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차용증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달에 이자 얼마 드리고 1년 지나니까 원금 20% 갚고 뭐 2년 되니까 30% 갚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거는 금전 소비대차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하고 할 때 2억을 하면서 쓰는 건 그렇게 써.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쓰는 건 그렇게 쓰고 실제 이자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야 됐어. 그리고 뭐 나중에 원금 갚은다는데 됐어. 그러면 이건 증여지 증여.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셔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당국에서 일단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야 설마 그럴 리가 있냐. 부모 자식 간에 설마 금전대차 소비대차 차용증을 쓴다고?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랑 한 것처럼 이렇게 차용증을 써가지고 실제로 그러겠다 그러면은 예외로 봐준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걸 사후 관리를 하겠죠. 원금 정말 갚는지. 그랬는데 외형만 이렇게 갖추고 실질로는 증여다 그러면은 증여세로 과세 이슈 되고 증여세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세도 붙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리면은 제네시스한테 내가 2억을 빌려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지? 그래도 저는 제네시스한테 다 드릴게요.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칼같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용증을 쓰면 차용증을 쓴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혹시 과세 당국에서 뭔가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어떤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하시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지, 그냥 어설프게 알고 그냥 외형만 갖추고 실제를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맞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그때 주니까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계좌이체해야죠. 계좌이체하면서 이자라고 쓰셔야죠. 그리고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액도 증여하는 걸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현행세법에서 정한 4.6%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 금액을 비교한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는데,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차액이 1,000만 원을 안 넘도록 하는 게 좋다. 1,000만 원. 왜냐하면 저 1,000만 원이 안 넘으면은 증여하지 않는 걸로 본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게 연간으로 좀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다만 세법은 그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는데, 2억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된다는 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2억 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곱하면 9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산술적으로는 2억 1,739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된다. 이제 이것도 이제 어설프게 알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자, 2억에 제가 지금 계산기 2억 하지 않았습니까? 곱하기 4.6% 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920만 원이 나오는데, 자, 밑에까지 좀 볼게요. 자, 단 1년 후에는 사정이 좀 달라진다. 2억에 대한 이자를 매년 계산하는 경우 1년 이후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 이거 좀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밑에 거는 약간 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목소리 너무 막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막 이게 막 파라미터가 막 빨간색이 나오니까 약간 제가 좀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자, 일단은, 세법에서 말하는 이자율은 4.6%입니다. 법정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이 4.6%인데, 이제 왜 4.6%인지는 묻지 마시고요. 이건 뭐,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정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2억을 빌렸다. 2억을 차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 이자율이 4.6%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92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920만 원을 나누기 12를 하면은 한 달에 76만 6천 원 정도가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한테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76.6만 원 이자 지급을 하고요. 부모가 이거 이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 이자 받은 거 다시 돌려주면 안 돼요, 자녀한테.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 이자에 대해서 또 그 금융소득 신고도 하셔야 돼요, 원래는. 까다롭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 4.6%를 2%만 받는다고 가정. 예를 들어서. 그럼 2%를 받으면 이자가 어떻게 되는죠? 자, 2억에 대해서 곱하기 2%, 그러면 400만 원 나옵니다. 400만 원. 1년 이자. 그리고 다시 이거를 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33만 3천 원 나와요. 그럼 나는 33만 3천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법에서는 4.6%라는데 내가 2.0% 해도 괜찮은 거냐? 이거를 뭘로 판단하냐면은 4.6하고 2.0 요 차이 있잖아요. 차이. 요 2.6%. 요 2.6%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돼요.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돼요. 그럼 해봐요. 뭐 계산 해보나 마나지 뭐. 원금 2억에다가 요 2.6% 곱하면 어떻게 돼요? 520만 원 나오잖아요. 520만 원. 1,000만 원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율을 낮추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갑시다. 만약에 3억이고요. 이자를 0%를 받아버렸어. 무이자로 했어, 무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내야 되는 게 4.6%잖아요. 원래는 4.6%잖아요. 그럼 3억에다가 4.6% 곱해요. 그럼 이거 1380 나와요. 이거 1000만 원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차용증을 쓰고 했더라도 이때는 증여로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지금. 차용으로 가겠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렇게 봐버렸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넘었으니까. 그럼 이제 꼬이겠죠. 저 진짜 원금 갚으려고 했었는데요. 아, 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근데 연간 1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년 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고? 왜 그러지? 혹시 이건 제가 뭐 모르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자분들은 과세관청은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무공무원은 이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상세히 기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다 의무사항이죠.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물론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쓴다고 해서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슈가 있으면 소명을 하라고 먼저 연락이 와요. 지자체에서. 근데 그 지자체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과세당국으로 넘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 자녀 출산 등을 계기로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원의 성격 및 소명 방법에 대해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뭐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몇 번 다뤄봤죠. 아파트 보증금이라든가 해당 담보의 담보대출이라든가 그런 거는 부담부증여로 해가지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담부증여로 넘겼을 때 간혹 가다가 그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 그 채무, 뭐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는, 그럴 때는 아예 부담부증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는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몰래 갚아준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 아까처럼, 외형만 이렇게 부담부증여 한 거고 실제로는 증여로 순수 증여로 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분들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녀와 차용증 작성 시 대전제는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할 것.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제네시스한테 돈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원금, 이자 지급, 날짜, 상환일, 누가 누구에게, 소위 말해서 육하원칙하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으로 증거를 남기시고 필요시 공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자 지급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되돌려 주는 거 하지 마세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원금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제3자하고 거래를 하겠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제3자한테 내가 2억을 빌려주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얼마 어떤 식으로 갚아라. 당연히 쓰겠죠. 그리고 증거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 쓰셔야죠.
그리고 실제 내가 이자 이식 받아야죠. 그리고 이자 이식 받는 거 내가 왜 돌려줘요? 제3자인데. 그리고 원금도 받으셔야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용증 쓴 것처럼 해서 증여세는 내기 싫은데 실제로는 자녀한테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죠.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지엽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몇 가지 세무조사 되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최근에 세무조사 결과 나온 사례를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자를 안 받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자를 안 받았을 때 문제가 돼요. 어떤 경우에 상환 기간이 5년인데 그동안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4.6%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징역세 때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원금 상환 기간이 없을 것 같죠? 막 30년이래요. 30년. 이런 건 안 되죠.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2억을 빌려주시는데 제가 30년 후에 갚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당연히 안 빌려주죠. 왜 빌려줘요? 지금 3년 후의 일도 모르는데, 3개월 후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무슨 30년이에요? 이건 안 갚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제네시스하고 거래해야지. 내가 아무도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관련 기사 하나 좀 보도록 하죠. 관련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서울 아파트 10대, 20대 매수 비중 최고, 강남 3구에서 급등하고 있다. 7월 1일자 오늘 자고요. 아침에 이렇게 딱 나간 건데, 홍국기 기자님이시죠.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약간 좀 사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제일 밑에 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2017년에 이제 8회 대책이 나오고 2018년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증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연속 3년, 4년 계속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10대, 20대 매수 비중이 최고다. 가지고 이제 이 기자님이 이게 말이 되냐? 다른 데도 아니라 이거 비싼 강남 쪽인데 그러면 정말 이거를 현금 증여한 게 맞냐? 혹시 편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의견을 좀 물어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20대 증여 건수도 늘어나는데 2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오피스가 밀집한 도심이나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20대의 아파트 매수가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그런데 신기한 게 강남권 3구, 강남 서초 송파가 많다는 거죠. 이건 좀 특이하긴 특이해요. 자, 그런데 이 강남권에서 매수한 아파트 비중이 정말로 본인이 입주하는 건지 아니면 새끼고 사두는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새끼고 사두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입주하는데 저런 금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가능한 경우는 증여세 싹 다 내고 그냥 하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많은 거액을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 저 정도면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의 증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대 이하가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부모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님도 이게 좀 본인도 이제 상식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증여인 경우와 차용하는 경우에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없지만 다만 그게 정말로 차용을 해야 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없기 때문에 일단 과세당국에서도 증여로 추정을 하고 실제 그렇게 발각되는 경우에는 편법 증여로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대의 아파트 구매 같은 경우에 차용증 써서 공증까지 하지만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했어요. 실질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증여세 회피하는 편법 증여도 행하는 것으로 정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외형만 이렇게 하고 머리를 원금 상환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늦게 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 대차를 가장한 편법 현금 증여가 인 경우에는 적발될 가능성 커요. 요즘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많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명하라고 1차 연락이 간다고 많이 해요. 그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세무조사나 검증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비록 증여세율이 높아서 절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오르고 어차피 나중에 상속하느니 미리 사전 증여하는 점에 있어서 사주는 부모도 많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저는 그냥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사주는 방식이 아예 그냥 순수 증여로 가느냐 아니면 차용의 형식을 띈 방식으로 해서 가느냐 그거는 이제 각자에 따라 다르겠죠.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근데 이제 꼭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형만 차용으로 하고 실질은 증여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좀 약간 원래 잘 안 먹는데 술도 조금 먹고 친한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느라고 늦게까지 좀 먹느라고 그게 이제 좀 오늘 목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혹시 듣기 불편하셨던 분들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부터는 그 항상 먹고 있는 식단을 저희 PT 해주시는 헬스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단 관리도 같이 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최대한 좀 자제해 주세요 저녁에 했는데 이게 또 미국 간다는데 친구가 잘 돼서 가는데 어떻게 뭐 그 회포를 안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특히 상속 증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첫 번째 기사에도 보시면은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또 이게 변호사분들도 많이 이쪽으로 활동을 하세요. 상속 증여 쪽은 이제 세금만 알아서는 안 되고 뭐 이게 민법이라던가 관련 또 법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히 큰 금액을 좀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분들을 가기 전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부동산 절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는 거고, 오늘 여기 기자님도 착각을 하셨는데 제가 세무사로 알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세무사가 아니라고 써놨고 방송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블로그에도 뭐 생각날 때마다 한번 쓰고 그렇다고 제가 매번 쓸 때마다 매번 영상과 매번 글에다가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이걸 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하는데 그래도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옷도 그냥 후리하게 입잖아요. 제가 뭐 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신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 분들 도움 받아서 실제 절세를 하고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 받으면은 가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거든요.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약간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그거 보면 캡처해 놓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놔요, 이렇게. 나중에 뭐 죽기 전에 그런 거 한번 보면은 뭔가 흐뭇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인생 뭐 이렇게 나름 나쁘게 살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생각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고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도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곧바로 좀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제가 요즘에 실시간으로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절친분들은 제가 댓글 확인해 가지고 피드백 드리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